피비린내 나는 백정의 가문. 그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황후에 오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후궁에게 치명적인 독약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천한 백정의 딸, 하씨, 피와 독으로 얼룩진 황실, 그 끔찍한 진실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화려한 금빛 장식과 아름다운 비단이 넘쳐나던 서기, 이세기 동안의 낙양성. 그 깊고 차가운 궁궐 한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며 걸어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우아한 부채나 시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잔혹한 백정의 칼이 쥐어져 있었죠. 동안 제12대 황제 영제의 통치기, 제국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은 궁궐의 정쟁이 아니라 남양이라는 지방의 어느 허름하고 피비린내 나는 푸죽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양의 저작거리, 도매칼이 내꽂히는 둔탁한 소리가 매일같이 울려 퍼지던 곳. 그곳에 하진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돼지와 양을 도축하는 백정. 한나라 시대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도축업자는 그저 가난한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함부로 앗아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늘 피와 오물에 젖어 있다는 이유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 즉 불견자들로 취급받으며 멸시당했습니다. 귀족들은 백정의 그림자조차 밟기를 꺼렸고 평범한 백성들조차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이 캄캄하고 냄새나는 푸죽간에서 기적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칠흑 같은 역사 속에 하황후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여인이었죠. 돔에 튄 핏자국을 닦아내며 소녀는 자신의 고운 손에 밴 돼지 피 냄새를 혐오했을 것입니다. 강물의 손을 아무리 박박 문질러 씻어도 남양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철저한 고립과 천대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일찍부터 세상의 잔혹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도마 위의 돼지처럼 언제든 목숨을 잃고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아버지 하진은 딸의 눈부신 미모를 보며 평범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꿈을 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주경 칼을 버리고 신분의 굴레를 단번에 벗어던질 유일한 동아줄, 바로 궁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백정의 딸이 황제의 후궁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나라의 후궁 간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최소한의 가문과 교양을 갖춘 양가집 교수들만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거래가 성립됩니다. 하진은 매일 밤낮으로 돼지를 잡고 뼈를 발라내어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피와 기름때가 묻은 동전들. 그것은 말 그대로 가족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생존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이 돼지 피 냄새가 나는 뇌물을 수레에 싣고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부패한 환관들을 찾아갑니다. 당시 궁궐의 체녀를 선발하던 환관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 앞에서는 법도도 신분도 무의미했죠. 번쩍이는 황금 앞에서는 핏빛 비린내도 향기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환관들은 뇌물을 꿀꺽 삼키고는 백정의 딸이라는 기록을 조작하여 그녀를 황궁의 가장 구석진 곳, 액정으로 밀어넣습니다. 낙양의 황궁은 남양의 푸죽간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기와지붕, 바람에 흩날리는 최고급 비단,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운 은은한 향내. 하지만 그녀에게 이 아름다운 궁궐은 또 다른 의미의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궁궐의 여자들은 그녀와 달랐습니다. 대대로 권력을 쥐고 흔든 명문가의 여식들,
어려서부터 시와 서화를 배우고 가야금을 타며 자란 고귀한 귀족들. 그들 사이에서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는 백정의 딸은 철저한 이방인이자 조롱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잔혹한 범죄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근원에 깊이 뿌리 박힌 열등감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지독한 열등감, 이른바 가면 증후군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진주 목걸이를 목에 둘러도 다른 비빈들이 소매를 가리고 비웃을 때면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남양의 백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열등감은 곧 생존에 대한 강박으로 변모합니다. 교양이나 식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면 그녀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원초적인 매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수 같은 본능이었죠. 영제는 어리석고 쾌락에 찌든 군주였습니다. 그는 궁궐의 틀에 박힌 얌전하고 고상한 여인들에게 이미 깊은 권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제의 눈에 하 씨는 전혀 다른 종의 생명체로 보였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지만 생명력이 넘쳤고 직설적이며 도발적이었습니다. 영제는 이 신선한 자극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자 하 씨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괴물이 서서히 기직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황제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곳에서 밀려나면 다시 그 끔찍한 푸죽간의 삶보다 못한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궁궐의 귀족 여인들을 하나둘씩 짓밟기 시작합니다. 고상한 말로 돌려 말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복잡한 방식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남양의 도마 위에서 배운 것과 똑같았습니다. 적의 급소를 찾아 단번에 칼을 꽂는 것. 그녀는 거짓 소문과 환관들과의 결탁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휘둘러 황후, 송씨마저 모함하여 폐위시키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천한 백정의 딸이 대도독의 병권을 능가하는 권력의 정점,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오빠인 하진 역시 대장군으로 임명되며 도축업자 집안이 하루아침에 제국의 군사력을 장악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벼락부자가 된 이 부유한 가족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칼자루를 쥐었다는 사실에만 도취되어 있었죠. 하지만 왕관을 쓴다고 해서 영혼의 허기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황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하 씨의 내면을 갉아먹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죠.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어떤 비열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올랐는지 누구보다 그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누군가 자신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이 나타나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불행히도 그 공포는 아주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형태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왕관을 쓴 살인마의 심리가 폭발하기 직전 그녀의 영혼을 철저히 무너뜨릴 한 여인이 조용히 후궁의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씨, 역사에는 이라는 칭호로 기록된 여인이었습니다. 하 황후가 짐승 같은 생명력과 탐욕으로 빚어진 붉은 불꽃이었다면 왕미인은 깊은 밤 고요하게 빛나는 하얀 달빛과도 같았습니다. 왕미인의 출신은 하황후와는 말 그대로 극과 극, 천양지차였습니다. 그녀는 서한 시대부터 이름난 명문가, 조나라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대대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난 그녀는 단순히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귀족의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왕미인은 시와 그림에 능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우아함이 배어 있었으며
타인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겸손했습니다. 영재는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자신이 그동안 후궁에서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황우가 주는 자극이 맵고 짠, 금방 물려버리는 길거리 음식 같았다면 왕미인은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는 맑고 깊은 명차와 같았죠. 영재는 매일 밤 왕미인의 처소에 머물며 그녀가 들려주는 시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하황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낙양의 밤, 촛불이 일렁이는 화려한 황후의 침전. 그곳에서 하황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끔찍한 공포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황우가 왕미인을 증오한 이유는 단순한 여인으로서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왕미인은 하황우가 가진 가면 증후군을 가장 잔인하게 후벼 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눈부신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황우는 아무리 황후의 관을 쓰고 최고급 비단을 휘감아도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천안백정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흉내내려고 발버둥쳐도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고귀한 기품을 왕미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 쉬듯 내뿜고 있었으니까요. 왕미인의 존재 자체가 하황후에게는 너는 가짜야. 너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도축업자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는 끔찍한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심리적인 열등감만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황후에 사리의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동안시대의 황궁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후궁들의 계급과 권력 구조는 그들이 낳은 황자, 특히 황태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습니다. 황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황후에게는 유변이라는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이 황태자가 되어야만 자신의 권력, 아니 자신의 목숨과 하씨, 일가 전체의 안위가 영원히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변은 황제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약하고 경박한 소년이었습니다. 영재는 대놓고 유변을 못마땅해 하며 이 아이는 훌륭한 군주가 될 그릇이 아니다라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황후의 귓가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재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왕미인이 회임을 한 것입니다. 황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재의 성정으로 보아 유변을 내두고 왕미인의 아들을 황태자로 세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타협, 훗날을 도모하는 귀족적인 인내심 같은 것은 그녀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도마 위에 고기가 올라오면 주저없이 칼을 내리쳐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하는 법. 살기 위해서는 위협이 되는 존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밑바닥 인생에서 배운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이고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역사가 기록한 너무나도 처절한 어머니의 선택입니다. 왕미인은 결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황후의 눈빛 속에 숨겨진 야수 같은 살기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임신이라는 축복은 곧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송황후를 비롯해 하황후의 눈에 거슬렸던 수많은 비빈들이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피를 토하며 죽어갔는지 그 잔혹한 소문을 왕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칠흑 같은 공포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고귀하고 맑았던 왕미인은 스스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은밀히 측근을 시켜
시장통에서 독한 낙태약을 구해오게 합니다. 늦은 밤 아무도 모르는 밀실. 살기 위해 자신의 뱃속에 있는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스스로 지워야만 하는 그 찢어지는 고통.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고 쓴 낙태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피를 토해내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처절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혹은 한나라 황실을 멸망으로 몰고 가려는 하늘의 저주는 너무나도 기구했습니다. 그토록 독한 약을 마시고 하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미인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은 끈질기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미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태아의 끈질긴 생명력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사신의 발소리와 같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은밀하게 하황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낙태약조차 죽이지 못한 아이. 하늘이 왕미인과 그 아이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하황우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사달이 맨 꼭대기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천안백정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황후. 그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잔인하며 후궁의 모든 여인들의 뼛속 깊이 공포를 각인시킬 완벽한 살인의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81년 궁궐 깊은 곳 왕미인의 처소에서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 훗날 동안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될 유협의 탄생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으로 땀에 흠뻑 젖은 왕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곁에 눕힌 붉고 작은 생명체를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한 낙태약조차 이겨내고 세상의 빛을 본 이 작은 기적. 그 순간만큼은 권력의 암투도 하황우의 섬뜩한 눈빛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품을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도 순진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미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시각, 하황우의 처소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왕민이 아들을 낳았다는 정화를 받은 순간 하황우의 머릿속에서는 남양푸죽간의 도마소리가 다시 환청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유변의 자리가 끝났다. 황제가 저 핏덩이를 태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내 가문은 끝이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지배이자 가장 잔혹한 형태의 권력 과시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왕미인은 극도의 경계심을 품고 있었고 영제 역시 그녀를 철통같이 보호했습니다. 음식 하나, 물 한 모금도 조심하던 시기였죠. 하황우는 야생의 포식자처럼 먹잇감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 직후 느끼는 그 절대적인 탈진과 안도감.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환희가 경계심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바로 그 순간. 하황우는 그 치명적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황우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백정의 딸이라는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가학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들까지 낳았다 해도 네 목숨은 여전히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가장 찬란한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감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지배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끔찍한 열등감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하황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옷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으로 기력이 쇠한 산모의 몸을 보신하기 위해 정성껏 달인 탕약이 담겨 있었죠. 물론 그 진한 약자의 냄새 아래에는 한 방울만으로도
성인 남성의 내장을 녹여버릴 치명적인 맹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황후의 관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금빛 자수가 놓인 붉은 비단 자락을 끌며 하황후는 후궁들을 거느리고 왕미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살인하러 가는 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애로운 국모가 후궁의 출산을 축하하러 가는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왕미인의 침전문이 열리고 하황후가 들어섰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산실의 공기. 하황후에게는 남양의 푸죽간처럼 너무나 익숙한 그 냄새. 침상에 누운 왕미인은 황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발휘한 안색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황후는 온화한,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왕미인의 어깨를 눌러 눕혔습니다. 하황후가 직접 내민 옥그릇, 검은 탕약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왕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짐승 앞의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황후가 직접 내린 하사품을 거절하는 것은 황실의 법도상 불경죄에 해당했으며 무엇보다 지금 그녀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숨을 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왕미인은 그 잔이 독배일지라도 받아 마셔야만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옥그릇을 받아든 왕미인. 그녀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한 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하황후의 차가운 미소를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것이 독이 아니기를, 내 아이를 안아볼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기를. 왕미인은 눈을 질끈 감고 독한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주 짧고 기괴한 침묵이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왕미인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은 동안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맹독은 순식간에 왕미인의 오장육부를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침상 위를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일그러졌고 숨을 헐떡일 때마다 검붉은 피가 입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누운 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려 했지만 도끼우는 무정하게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침상 위에는 피를 토하고 죽은 아름다운 여인의 싸늘한 주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알 리 없는 갓난아기 유협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와 아기의 울음소리. 그것은 하황후의 고향, 남양의 도살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풍경이었습니다. 하황후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자의 서늘한 오만함만이 서려 있었죠. 이것이 바로 권력이 부여한 괴물의 민낯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살인마는 그렇게 완벽한 살인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하황후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것은 단순한 옥그릇이 아니라 황제 영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라는 것을. 소식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미인의 처소로 달려온 영제는 눈앞에 펼쳐진 참극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온몸이 비틀린 채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고 핏덩이 황자는 그 피투성이 시신 곁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영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황후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칼을 뽑아들고 하황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극악무도한 독살범을 폐위시키고 당장 목을 쳐야 마땅했습니다. 황제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 하황후의 운명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한 번 기괴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부패한 권력의 사슬이 살인마를 구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영제가 당장이라도 하황후의 목을 칠 기세로 나타났을 때 하황후를 살린 것은 그녀의 변명이나 황제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하진이 오래전부터 뿌려둔 돼지 피 냄새가 나는 뇌물이 빚어낸 거대한 부패의 인맥이었습니다. 궁궐의 환관들, 그 중에서도 조정을 주무르던 십상시라 불리는 권력자들은 하황후 일가와 이미 한 배를 탄 운명이었습니다. 하황후가 폐위되면 그들에게 흘러들어오던 막대한 황금줄도 끊어질 위기였죠. 환관들은 영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언변과 은근한 협박, 그리고 하씨 가문이 쥐고 있는 병권의 무게. 쾌락에 찌들어 정치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던 영제는 결국 비겁한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는 칼을 거두고 돌아서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 여인을 죽인 살인마를 처벌할 용기조차 없는 무능한 황제. 영제는 이 끔찍한 황궁 한가운데에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언제 하황후의 두 번째 독약이 아이의 입에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영제는 은밀히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인 동태후의 처소로 빼돌립니다. 왕미인의 차가운 시신 곁에서 피를 묻힌 채 울던 갓난아기. 그는 동태후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숨을 죽인 채 자라나게 됩니다. 이름조차 마음 놓고 불리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한 침묵을 배워야만 했죠. 하황후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했고 폐위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오빠인 하진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독약은 단순히 왕미인이라는 한 인간의 목숨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 황실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죽였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문을 집어삼킬 거대한 야수를 황궁의 문 앞으로 불러들이는 피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부유한 도축업자 가문의 오만함.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에 쥔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서기 189년 영제는 결국 왕미인을 잃은 슬픔과 오랜 주색잡기로 쇠약해져 세상을 떠납니다. 황제의 붕어. 이는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지만 옥좌 뒤에 숨어 숨죽여 기다리던 하황후에게는 완벽한 승리의 나팔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유변이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하황후는 섭정을 하는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남양의 허름하고 비릿한 푸죽간에서 돼지피를 닦아내던 소녀가 마침내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대제국의 정점, 천하를 호령하는 태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녀의 오빠 하진은 대장군으로서 모든 궁원을 장악했습니다. 바야흐로 도축업자 가문의 천하가 열린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왕관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가 되지만 무지한 자에게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황금 올가미가 됩니다. 하씨 가문은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방식은 푸죽간에서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유해진 도축업자 가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진은 대장군의 갑옷을 입고 조정을 활보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억양에는 여전히 시장 바닥에 거친 기운이 남아있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닫고 예법을 중시하던 낙양의 귀족들과 선비들은
겉으로는 하진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그를 돼지 잡는 백정놈이라며 경멸했습니다. 하진 역시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하진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더욱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베어버렸고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만 관직을 내렸습니다. 조정은 원칙도 법도도 없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이 황제가 되었음에도 늘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노릴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동태후가 키우고 있던 왕미인의 아들, 어린 유협을 볼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왕미인을 닮았다. 언젠가 내 목을 노릴 것이다. 하태우는 결국 동태후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고 어린 유협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끝없는 살육과 숙청, 그것이 그녀가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씨 가문의 진정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준 1등 공신, 십상시라 불리는 권력형 환관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권력은 결코 나눌 수 없는 법. 대장군 하진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싶었고 환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태우와 대장군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하자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태우는 오빠와 환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환관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들이 가진 정보력과 교활함을 이용하려 했죠. 하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식하고 저돌적인 하진은 이참에 눈엣가시 같은 환관들을 궁궐에서 모조리 도륙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탄생합니다. 환관들을 죽이려면 궁궐 안의 금군을 움직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관들의 방역이 두려웠던 하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외부에 있는 군벌을 도성으로 불러들여 환관들을 겁박하려는 상상 초월의 악수를 둡니다. 그가 선택한 인물, 그는 서북 변방에서 이민족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며 성장한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군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피를 토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취해 눈이 먼 하진은 충신들의 간언을 묵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치명적인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정 출신이 군대의 힘을 빌려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너무나도 1차원적이고 거친 발상. 그것은 제국의 문을 열어 악마를 영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동탁의 군대가 낙양을 향해 검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자 가장 먼저 공포에 질린 것은 다름 아닌 환관들이었습니다. 쥐구멍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환관들은 동탁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기로 작정합니다. 어두운 밤 환관들은 하태우의 조서라 속여 하진을 궁궐 깊숙한 곳으로 홀로 유인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득의양양하게 궁궐 문을 들어선 대장군 하진.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태우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칼날이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 없이 환관들의 칼이 하진의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모든 군대를 호령하고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는 마치 자신이 평생 도마 위에서 썰어왔던 짐승의 고기처럼 처참하게 토막나 궁궐 마당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피가 낙양의 차가운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빠의 처참한 죽음을 전해 들은 하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하진의 부하들은 분노하여 궁궐로 쳐들어왔고 환관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양궁궐은 순식간에 시체와 피로 뒤덮인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비명과 칼자루 부딪히는 소리가 진동하는 밤. 하태우는 어린 황제 유변과 어린 유협을 양팔에 안고 불타는 궁궐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머리에 썼던 화려한 황후의 관은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최고급 비단옷은 찢어지고 재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러나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궁궐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시점. 낙양성에 굳게 닫힌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서북에 거친 모래바람과 함께 피에 굶주린 수만 명의 서량 군대가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도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하씨 가문의 오만함이 직접 불러들인 거대한 재앙, 검은 갑옷을 입은 야수 동탁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불타는 황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체스는 온전히 엎어졌습니다. 도축업자의 손을 떠난 핏빛 칼자루는 진정한 악마의 손에 쥐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타는 낙양성의 매운 연기가 코를 찌르던 그 새벽, 하늘은 마치 핏빛으로 물든 거대한 도마 같았습니다. 수백 년간 제국의 심장으로 군림했던 웅장한 궁궐은 환관들과 하진의 잔당들이 벌인 살육전으로 인해 뼈대만 남은 채 흉측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로 서북방에 거친 모래바람을 온몸에 두른 거대한 군대가 짐승의 숨소리를 내며 진군해 왔습니다. 부유한 도축업자 가문의 오만함과 치명적인 실수가 불러온 재앙. 그 재앙의 이름은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의 귀족들이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던 환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변방의 혹독한 전장에서 이민족들의 피를 마시며 살아남은 진짜 전쟁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진이 시장통에서 돼지를 잡으며 헛된 권력을 탐했던 가짜 무사였다면 동탁은 인간을 사냥하며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본 진짜 괴물이었죠. 도망치던 하태후와 어린 두 황자, 유변과 유협은 결국 북망산 기슭에서 동탁의 거대한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만남의 순간은 범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인과응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상징을 지닙니다. 평생을 백정의 딸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남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하태후. 그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을 신이라 착각했지만 동탁이라는 진정한 폭력 앞에서는 그저 도마 위에 내던져진 한 점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동탁은 말에서 내려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하태후와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황실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짙은 경멸이 서려 있었죠. 동탁은 단번에 하태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찢겨나갔고 권력을 지탱하던 오빠 하진은 토막나 죽었습니다. 이제 하태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던 억지로 꾸며낸 고상한 향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에 떠는 짐승의 땀 냄새와 오래전 남양 푸죽간에서 맡았던 그 비릿한 돼지 피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탁의 우렁차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상이슬글 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황실의 피가 얼마나 다르게 흐르는지, 그리고 하태후의 끔찍한 죄악이 어떻게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하태후의 친아들이자 제국의 황제인 유변은 동탁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질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로서의 위엄이나 채통은 찾아볼 수 없는 겁에 질린 나약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태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전부이자 권력의 유일한 정당성인 아들이 천하의 군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재가 은밀히 빼돌려 동태우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숨죽여 자라야 했던 아이, 하태우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왕미인의 아들 유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과 9살에 불과했던 어린 유협은 눈물을 그치고 흙투성이가 된 작은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한 정적. 동탁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대비는 하태우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심리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은 백정의 핏줄을 속이지 못한 채 나약하게 울부짖고 있었고, 자신이 독살한 고귀한 여인 왕미인의 아들은 참혹한 두려움 앞에서도 황실의 기품과 뼈대 있는 가문의 결기를 그대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쓴 살인마 하태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독배를 내려 왕미인의 육신은 죽였을지언정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고귀한 영혼과 기품은 결코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천박함을 지우기 위해 저질렀던 그 살인이 결국 자신의 아들과 왕미인의 아들을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저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동탁은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겁에 질린 유변을 꼭두각시 황제로 앉혀두는 것보다 총명함을 보이는 유협을 황제로 세우고 자신이 배후에서 그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천하를 쥐고 흔들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죠. 동탁에게 황제란 그저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낙양으로 돌아온 동탁은 군대를 동원해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공포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탁은 백관들을 무장한 군사들로 둘러싸인 숭덕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전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칼집에서 뿜어져 나온 서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발 뒤에 숨어 이 참담한 선고를 듣고 있던 하태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폐위. 그것은 하태우에게 있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녀가 10수년 동안 남양의 푸죽간에서부터 기어올라 수많은 사람을 모함하고 환관들에게 돼지 피 냄새나는 뇌물을 바치고 기어이 왕미인을 비롯한 무수한 비빈들을 독살하며 지켜왔던 단 하나의 목적. 오직 내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 영원한 권력을 누리겠다는 그 지독한 집착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내쫓긴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자가 다름 아닌 유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출산의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던 그날의 왕미인 처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건넨 맹독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왕미인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싸늘한 시신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핏덩이. 그녀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했다고 믿었던 그 연약한 생명체가 이제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어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해독해 볼 때 범죄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절망은 바로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태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피의 성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못했다는 것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그 잔혹한 살인의 칼날이 빙빙 돌아 결국 자신의 심장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다는 것을요. 숭덕전 바닥에 엎드린 백관들 사이에서 누구 하나 하태우와 폐위되는 황제 유변을 동정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부유한 가족의 오만함과 무직 불러들인 야수 동탁의 발 아래에서 제국의 위엄도 도축업자 가문의 헛된 꿈도 모두 짓밟혔습니다. 하태우는 태후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폐위된 아들과 함께 차갑고 좁은 영광궁에 유폐되었습니다. 화려한 침전의 따뜻한 온기도
궁녀들의 굽실거림도 모두 사라진 어두운 방 안. 밖에서는 동탁의 병사들이 창을 들고 서슬 퍼렇게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떠는 아들 유변을 끌어안고 밤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포, 그리고 언제 친의 방문이 열리고 사신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이 섞인 짐승의 훌쩍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안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탁은 후환을 남겨두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동탁의 시선은 이제 영광궁에 굳게 닫힌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썼던 살인마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잔혹하고도 상징적인 피의 응보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영간궁의 밤은 제국의 그 어느 곳보다 춥고 길었습니다. 한때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발밑에 두었던 하태후, 아니 이제는 폐위된 하씨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정각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동탁의 섰을 퍼런 칼날 앞에서 황제의 자리마저 빼앗기고 벌벌 떠는 나약한 아들, 폐제 유변이 안겨 있었죠. 진정한 인과응보는 단순한 물리적 형벌이 아닙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그 끔찍한 공포와 절망을 가해자 스스로의 뇌리에서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겪어내는 심리적 지옥. 그것이 바로 완벽한 형벌입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마다 하씨는 흠칫 놀라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과거 그녀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을 때, 이 어둠은 그녀가 정적들을 은밀히 제거하고 독사를 지시하던 가장 든든한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감자의 신세가 된 그녀에게 어둠은 언제 사신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왕관을 쓴 살인마였던 그녀의 심리는 이미 철저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영광궁 안에서 그녀의 귓가를 맴도는 것은 쥐들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독살했던 왕민이 죽어가며 내지르던 끔찍한 비명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던 핏덩이 유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환청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녀의 콧대는 과거 남양의 푸죽간에서 맡았던 비릿한 돼지 피 냄새가 유령처럼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손을 비비고 닦아내도 그녀의 영혼에 들러붙은 그 천박하고 잔혹한 살육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족의 오만함과 치명적인 실수가 낳은 참혹한 결말. 오빠 하진이 권력에 취해 동탁이라는 늑대를 낙양으로 불러들이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비빈들을 독살하여 원한을 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늘 가장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피에 모래성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쟁취하려 했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환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190년, 마침내 운명의 톱니바퀴가 그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새로운 황제 헌재를 꼭두각시로 세웠지만 여전히 찝찝한 불씨 하나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전직 황제와 그의 어머니. 비록 폐위되었다고는 하나 반동탁 세력이 그들을 구심점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변방에서 수많은 이민족의 목을 베며 살아남은 동탁의 사전에는 일말의 자비나 후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영안궁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들어온 자는 동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탁의 가장 잔혹하고 교활한 책사이자 사위인 이유였습니다. 이유의 등 뒤로는 검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서량의 병사들이 살기를 뿜어내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의 손에는 붉은 천이 덮인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죠. 하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쟁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과거 왕미인의 처소에 들고 갔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죽음의 옷그릇이었습니다. 이유는 조롱 섞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하씨와 유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천을 걷어내자 정교하게 세공된 청동 술잔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붉은 독주 위로 피어오르는 서늘한 기운. 동태사께서 옛정을 생각하시어 폐제와 하씨에게 특별히 내리시는 아름다운 수료. 어서 잔을 비우고 이승의 시름을 잊으시지요. 이유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활하고 차가웠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역사가 연출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데칼코마니를 목격하게 됩니다. 천한 백정의 딸에서 황후가 된 하씨.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아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을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지배자의 우월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자신이 신과 같은 권력을 가졌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 끔찍한 독배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독살했던 여인의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권력의 진짜 지배자로부터 독배를 하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씨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술잔에 담긴 검붉은 액체는 마치 출산 직후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왕미인의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유변이 뒷걸음질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한때 천하의 주인이었던 소녀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씨는 아들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이유를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천하의 모든 비빈들을 발밑에 두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오만한 황후가 짐승의 피냄새를 풍기던 그 잔혹한 도축업자의 딸이 이제는 일개 책사의 발밑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아들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군사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군사들이 달려들어 하씨와 유변을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어린 유변은 발버둥을 쳤지만 무장한 군사들의 억센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씨는 군사들에게 결박당한 채 아들의 입으로 독주가 억지로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을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유변은 캑캑거리며 독주를 삼켰고 이내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독약이 오장육부를 태우며 내장을 녹이는 그 끔찍한 고통. 과거 왕미인이 겪었던 그 지옥의 고통을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아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하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영광궁의 낡은 지붕을 뚫고 밤하늘로 흩어졌지만 아무도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유변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녀는 어머니를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으며 고통스럽게 경련하다가 결국 두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하씨. 그녀의 영혼은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이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수많은 피를 묻혔는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끔찍한 시신뿐이었습니다. 돼지 피 냄새가 나는 뇌물로 샀던 영광의 끝은 결국 아들의 피로 물든 참극이었습니다. 이유는 군사들에게 명하여 두 번째 독배를 하씨에 입가로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실성한 듯 멍해져 있던 하씨는 차가운 청동 술잔이 입술에 닿는 순간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완전한 미치광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으로 환영이 밀려들었습니다. 잔인하게 썰려나간 오빠 하진의 시신,
뇌물을 받고 비열하게 웃던 환관들의 얼굴,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피를 토하며 자신을 저주하던 왕미인의 창백한 눈동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도마 위에는 나 역시 올라가야 했던 것이구나. 그녀는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남양의 푸죽간에서 배운 생존의 법칙,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 저주받은 진리는 결국 거대한 거울이 되어 그녀 자신을 향해 칼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독배를 쥐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핏빛 업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불덩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하씨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바닥을 박박 긁으며 몸부림쳤습니다. 화려한 비단에 감싸여 있던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성대가 녹아내려 끔찍한 쇳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코끝을 찌른 것은 더 이상 황궁의 고급스러운 향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던 평생을 도망치려 했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진하고 비릿한 남양 푸죽간의 피 냄새였습니다. 왕관을 쓴 살인마의 두 눈이 초점을 잃고 천장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한 줄기 검은 피가 흘러내리며 차가운 영광궁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동안을 호령하던 최고 권력자, 천안 백정의 딸로 태어나 제국을 피로 물들였던 하황후의 생애는 그렇게 자신이 뿌린 독약의 웅덩이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유는 차갑게 식어가는 두 구의 시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본 후 군사들을 이끌고 굳게 닫힌 영광궁의 문을 나섰습니다. 낙양의 밤하늘에는 불길한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씨 일가, 그 부유했던 도축업자 가문의 씨앗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난도질당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인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역사의 비극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남긴 끔찍한 유산, 치명적인 그릇에 심리가 만들어낸 파괴의 씨앗은 이미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간궁의 차가운 바닥 위로 서늘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에 끔찍했던 비명소리도 바닥을 박박 긁으며 죽어가던 권력자의 발버둥도 모두 어둠 속으로 침전하고 오직 싸늘하게 식어버린 두 구의 시신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황실의 가장 고귀한 비단으로 지어졌던 하씨의 옷은 독약이 섞인 검붉은 피와 토사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공포 속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러 온 병사들은 이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태후와 폐위된 황제를 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장 바닥에 버려진 짐승의 사체를 치우듯 거칠고 무관심한 손길로 두 사람을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황궁의 후원 구석진 곳에 대충 파묻어 버렸습니다. 남양의 푸죽간, 그 비릿하고 잔혹한 도살장에서 평생 짐승의 고기를 다루며 살았던 가문의 딸이 결국 제국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스로 한 점에 버려진 고깃덩어리가 되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씨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녀가 쏘아올린 비극의 화살이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범죄 심리학의 돋보기를 들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잔혹했던 그녀의 내면을 철저히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권력을 쥐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콤플렉스가 사라지며 고귀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단지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구멍을
세상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줄 뿐입니다. 핫씨라는 인물을 담고 있던 내면의 그릇은 처음부터 치명적으로 깨어져 있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언제 도마 위에 올라갈지 모르는 밑바닥 인생의 공포. 그 지독한 트라우마는 그녀의 영혼에 절대적인 생존에 대한 강박을 새겨 넣었죠. 그녀는 황후가 되어서도 세상을 지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왕미인이 아기를 출산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살인의 타이밍으로 잡은 것 역시 치명적인 그릇이 만들어낸 끔찍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은 인간이 가장 나약해지고 동시에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런 권력도 계급도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이며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 역시 생사의 문턱을 넘어온 직후이기에 어떠한 경계심도 갖지 못합니다. 핫씨는 그 무방비한 순수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짓밟히고 억눌러야 했던 남양 푸죽간 시절에 그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소녀 시절의 자신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귀한 왕미인이 땀에 젖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 그 나약한 틈을 노려 치명적인 독배를 내림으로써 쾌감을 느꼈습니다. 너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황제의 사랑도 명문가의 핏줄도 이 독약 한 사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녀는 왕미인을 죽임으로써 왕미인의 육신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도달할 수 없었던 그 고귀한 계급과 기품 자체를 난도질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관을 쓴 살인마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은 오직 타인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흉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비극의 원인을 오직 핫씨 개인의 심리적 결함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는 늘 그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 독소의 시작은 바로 돼지 피 냄새가 나는 뇌물이었습니다. 핫씨의 아버지 하진이 환관들에게 뇌물을 바쳐 딸을 후궁으로 밀어 넣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신분 세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쌓아 올린 400년의 법도와 도덕적 기반이 탐욕스러운 자본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환관들은 뇌물을 받고 황실의 혈통을 더럽혔고 핫씨는 그 뇌물로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환관들에게 뇌물과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정은 거대한 거래소로 전락했습니다. 충신들은 피를 토하며 쫓겨났고 그 자리에는 오직 금화의 무게로 충성심을 증명하는 힙잡군들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 제국의 군사력을 장악한 대장군 하진. 그와 그의 일족은 자신들이 쥔 권력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국가를 다스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사적인 원한을 갚는 도마의 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정치가는 적을 만들지 않거나 적을 품어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푸죽간의 지혜밖에 없었던 하진은 눈에 가시인 환관들을 제거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패를 꺼내 들고 말았죠. 야수동탁을 도성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쥐를 잡겠다고 집에 불을 지르고 도둑을 막겠다고 호랑이를 안방으로 끌어들인 격이었습니다. 부유한 자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진은 자신이 이끄는 금군의 화려한 갑옷과 수많은 병력만을 믿고 변방에서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으며 자라난 진짜 늑대물이 서량군의 야만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핫씨 가문의 이 치명적인 실수는 결국 그들 자신의 멸문지화로 끝났지만
그 피눈물 나는 대가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국의 백성들과 어린 황제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씨가 죽고 난 후 낙양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탁은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낡은 황실의 권위는 이미 하씨 남매가 진흙탕에 처박아 놓았고 환관들은 떼죽음을 당해 조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탁은 옥좌에 앉은 9살짜리 꼬마 황제 헌제의 등 뒤에 서서 전하를 자신의 거대한 도살장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씨의 잔혹함조차 애교로 보이게 할 만큼 끔찍했습니다. 하씨가 궁궐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 은밀하게 독약을 사용했다면 동탁은 대낮에 시장 바닥에서 백성들의 목을 베고 귀족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후궁들을 대놓고 겁탈했습니다. 낙양의 거리는 매일매일 시체 썩는 냄새와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생지옥의 한가운데 누구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아야 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왕미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침상 위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던 그 아기, 동안의 마지막 헌제 유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황제의 눈에 비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독살당하는 참극을 겪고 할머니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언제 하황후의 칼날이 날아올지 몰라 숨죽이며 자란 아이.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를 준 것은 어머니의 원수인 하씨 일가를 몰살시킨, 그러나 그들보다 1000배는 더 잔혹한 야수 동탁이었습니다. 유협은 매일 아침 조정에 나아가 자신의 앞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칼을 차고 거들먹거리는 동탁을 향해 상국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동탁이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쳐 죽일 때도, 그 피가 옥좌의 계단 앞까지 흘러 들어올 때도 헌제는 입술을 깨무며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한나라 황실의 마지막 숨통이라도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철저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가장 슬픈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관을 쓴 살인마 하씨가 그토록 끔찍한 살육을 벌이며 막으려 했던 일, 즉 왕미인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황제의 자리는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끝없는 굴욕과 공포로 점철된 피투성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하씨의 독배는 유협의 어머니를 죽였고 하씨 가문의 오만함은 유협의 제국을 죽였습니다. 서기 190년 전국 각지에서 동탁을 토벌하겠다는 반동탁 연합군이 봉기하며 낙양을 향해 진군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소, 조조 등 훗날 삼국지의 주인공이 될 군벌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을 보며 동탁은 또 한 번의 경악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낙양을 버리고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과거의 도읍, 장안으로 천도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이 낙양을 거점으로 삼지 못하도록 400년 역사의 찬란한 제국 수도를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수만 명의 서량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낙양성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웅장했던 궁궐의 기둥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고 수백 년간 보존되어 온 귀중한 서적과 예술품들이 재가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울부짖으며 강제로 장안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낙양, 하늘을 붉게 물들인 거대한 화염. 헌제 유협은 덜컹거리는 마차 창틈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어머니의 피와 원수의 피가 깊게 스며든 낙양성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재가 마치 한겨울의 눈송이처럼 그의 창가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화염 속에는 남양의 낡은 푸죽간에서 시작된 한 백정 소녀의 서글픈 열등감도, 권력을 얻기 위해 비빈들을 살해했던 왕관을 쓴 살인마의 광기도,
부유한 가문의 어리석은 오만함도 모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핏빛 무대는 불타 없어졌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또 다른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장안으로 끌려가는 어린 황제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먹힌 인간들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제국의 폐허 속에서 핏빛보다 더 진하고 깊은 역사의 마지막 장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붉은 화염이 낙양성의 밤하늘을 삼키던 날, 400년을 이어온 위대한 동안 제국은 사실상 그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차의 좁은 창틈으로 잿더미가 되어가는 도성을 바라보던 9살의 어린 황제. 헌제 유협. 그의 귓게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서량 군사들의 잔혹한 말발굽 소리가 엉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왕미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날 밤의 비명소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가해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파괴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삶을 견뎌내야 하는가? 장안으로 끌려간 어린 황제 유협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동탁이 여포의 손에 암살당하며 피비린내 나는 생을 마감한 후에도 유협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각과 곽사라는 또 다른 승냥이 떼가 도성을 짓밟았고 그들을 피해 도망친 유협을 맞이한 것은 조조라는 동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거대한 야심가였으니까요. 조조는 유협을 허도로 데려가 철저한 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황제였지만 그는 세장에 갇힌 가엾은 새에 불과했습니다. 왕관을 쓴 살인마 하씨가 시작한 황실의 비극은 유협의 삶 속에서 지독한 트라우마로 변주되며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로서 자신의 운명에 처절하게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띠 속에 황실을 구원하라는 밀서, 이른바 의대조를 숨겨 충신 동승에게 내렸습니다. 조조의 감시망을 뚫고 목숨을 건 방역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 슬픈 반란은 결국 발각되고 맙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황궁으로 들이닥쳤을 때 유협의 아내였던 복황후는 맨발로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황제인 남편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무력한 유협은 그저 텅 빈 눈으로 나조차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처지라우라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황후는 결국 조조의 손에 무참히 몽둥이로 맞아 죽고 그녀가 낳은 두 황자 역시 독살당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황후의 독배에 어머니 왕미인을 잃었던 유협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권력자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씨 가문이 궁궐에 끌어들인 야만의 시대는 이토록 끈질기게 유협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씨의 비극은 단순히 표독스러운 한 여인의 악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내면이 산산조각난 인간과 결합했을 때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범죄 심리학의 교본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밑 빠진 독이요 치명적인 그릇이었습니다. 평생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짓밟히며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약육강식의 도살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진이 환관들에게 바쳤던 돼지 피 냄새가 나는 뇌물. 그것은 부패한 제국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최초의 진리였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다면 피비린내도 향기로 바꿀 수 있다는 타락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후의 관을 쓰고
최고급 비단을 둘러도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귀족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그녀를 괴롭혔고 그 끔찍한 열등감은 그녀를 광기 어린 짐승으로 만들었죠. 그녀가 출산 직후에 왕미인에게 독배를 내린 것은 단순히 황자의 탄생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고귀했던 왕미인을 가장 비참하게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천박함을 부정하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른 생명을 파괴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영혼의 발악. 그러나 그 살인은 스스로를 구원하기는커녕 가장 끔찍한 나비 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천하를 얻게 된 부유한 가족의 오만함과 치명적인 실수. 하왕후의 오빠 하진은 무식함과 오만함으로 제국의 군대를 사유화했고 섣불리 늑대 동탁을 불러들임으로써 자신과 가문의 목숨은 물론 400년 한나라의 역사마저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도축업자 일가는 권력의 화려함에만 취해 있었을 뿐 그 권력이 요구하는 책임감과 지혜는 단 한 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휘두른 도마 위의 칼은 핑핑 돌아 그들 자신의 목을 쳤고 천하는 삼국시대라는 끝없는 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묘한 곳에서 따뜻한 위로의 불씨를 남겨둡니다. 서기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를 압박해 선양을 받아내며 위나라를 세웁니다. 이로써 한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난 유협은 사냥공이라는 작은 자귀를 받고 지방으로 물러납니다. 평생을 꼭두각시로 살며 피눈물을 흘렸던 40세에 폐위된 황제. 기록에 따르면 사냥공으로 강등된 유협은 자신과 함께 쫓겨난 마지막 아내 조절과 함께 사냥 땅에 머물며 의술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침술과 약재에 통달했던 그는 백성들의 병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냥의 백성들은 그를 황제가 아닌 진정한 어버이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살인을 일삼던 하씨의 독배에서 살아남은 아기. 평생을 권력자들의 칼날 아래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상처투성이의 영혼. 그러나 유협은 권력을 잃고 평민의 삶으로 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왕후처럼 타인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고 치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기를 지키려 애썼던 어머니 왕미인의 그 맑고 고귀한 영혼이 유협의 몸을 통해 다시 피어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서기 234년, 유협은 54세의 나이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는 독약도 칼날도 비명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목숨을 빚진 수많은 백성들의 진심 어린 눈물만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직접 돌을 날라 무덤을 만들었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향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짐승이 되기를 선택했던 백정의 딸, 하황후.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틀어쥐고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타올랐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끔찍한 형벌을 지켜보며 차갑고 비참한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역사에서 이름조차 지워졌습니다. 반면 권력자들의 암투 속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어간 왕미인. 비록 그녀의 삶은 독배 한 잔에 허망하게 꺾였지만 그녀가 목숨 걸고 살려낸 아들 유협은 제국의 잿더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았고 끝내 타인을 치유하는 따뜻한 빛으로 남아 역사 속에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